나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촌것들은 구걸이나 할 줄 안다더군. 남편이 내 할아버지에게 소리쳤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아주 평온하게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내가 이 아파트 사주려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 전부를 팔았어. 그런데 왜 여기에 웬 진드기 한 마리가 꼬인 거지? 그가 다음에 한 행동에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독자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어디서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겠어요? 제 독자들이 궁금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박지혜는 조각된 창틀과 봄이면 앵도나무가 꽃을 피우는 앞마당이 있는 보성의 한 시골집에서 자랐다. 여름이면 박철민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박아놓은 지지대에 토마토 줄기를 묶어주곤 했다. 지혜가 7살 때 부모님은 해외로 떠나셨다. 신이시여, 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저 삶이 그렇게 흘러갔을 뿐이다. 칼바람에 몸이 날아가고 기나긴 밤이 끝없이 이어지는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2달, 집에서 1달, 그리고 다시 비행기에 몸을 싣는 삶이었다. 박상훈과 김지영 부부는 나라의 산업 기반을 닦는 해외 파견 지질학자였고 그 대가로 높은 해외 수당과 조기 연금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지혜야, 우리 딸,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는 위성 전화 너머로 말했고 그 목소리는 잡음 속에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다. 몇 년만 더 참아줘. 연금 받게 되면 아주 돌아올게. 엄마, 다 이해해요. 지혜는 수화기를 귀에 바싹 대고 대답했다. 거기서 몸 조심하세요. 지혜를 키운 것은 어깨가 떡 벌어지고 그 손에 잡힌 망치는 장난감처럼 보이며 화강암도 무너뜨릴 듯한 성격을 가진 할아버지였다. 할머니 이순자 여사는 4년 전 잠자리에 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했다. 살아온 모습처럼 조용히 가셨다. 할아버지는 그때 울지 않았지만 더욱 과묵해졌다. 그리고 항상 단정하게 다듬던 그의 수염에 흰 서리가 더 빨리 내리기 시작했다. 지혜가 강민준을 인사시키러 데려왔을 때 할아버지는 무언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서울에 아파트 얻고 싶은 게냐? 할아버지는 소주석 잔을 비운 뒤 물었다. 네, 철민 어르신. 그러고 싶습니다. 민준이 비굴할 정도로 환하게 웃었다. 다만 첫 계약금으로 모아둔 돈이 좀 부족해서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저녁 더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 뒤 지혜에게 전화했다. 내일 가마. 아파트 살 돈 가져갈란다. 선산이랑 시골집 판 돈이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는 숨을 헐떡였다. 내 걱정거리가 아니니라.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시골에서도 살 곳은 충분해. 이 집은 그대로 있으니. 하지만 너는 사람들처럼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 서울 서부 신도시의 아파트는 4억 2천만 원이었다. 할아버지는 5헥타르의 땅과 자신의 어린 시절이 깃든 낡은 시골집을 팔아 손에 쥔 1억 8천만 원 전부를 가져왔다. 그리고 손녀 이름으로 특정증여 계약서를 법무사를 통해 작성했다. 읍내의 변호사가 이혼할 경우 그게 더 안전하다고 조언해 주었다. 전기계약서도 할아버지 자기 이름으로 해두었다. 초반에는 내가 좀 도와줘야지. 너희 젊은 것들은 서류 같은 건 잘 모르잖니? 할아버지, 아파트 명의를 우리 둘 공동으로 하면 안 될까요? 지혜는 사랑에 빠진 눈으로 약혼자를 바라보며 부탁했다. 우린 이제 가족이잖아요. 안 된다. 할아버지는 잘라 말했다. 내 이름으로 하고 그걸로 끝이다. 민주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뒤틀렸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둘만 남게 되자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지혜는 부엌에서 우연히 대화의 일부를 들었다. 엄마, 그 영감이 고집을 부리네. 응, 알았어. 알았다고. 일단 기다려볼게. 결혼식은 한가람이라는 작은 식당에서 조촐하게 치렀다. 민준의 어머니인 최은숙은 인천에서 반짝이가 잔뜩 달린 원피스를 입고 마치 억지로 끌려온 듯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따님이 참 착하네요.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말을 들이며 말했다. 다만 도시에서 살기에는 너무 순진한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우리가 가르치면 되죠.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턱의 근육이 굳어졌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하객들이 흩어질 무렵 최은숙은 아들을 한쪽으로 불러냈다. 지혜는 기둥 뒤에 서서 모든 말을 들었다. 민준아, 너 일단 그 아파트에 전입신고는 하지 마라. 왜요? 엄마, 바보가 아니니까 그렇지. 섣불리 주소 옮겼다가 나중에 이혼이라도 하면 쫓아내는데 골치 아파져.
일단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봐.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는 그때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걱정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 걱정이 전혀 다른 사람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결혼 4개월 후 최은숙은 여행 가방과 체크문의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에 나타났다. 얘들아, 나 너희 집에서 한 일주일만 좀 신세지자. 그녀는 초대도 없이 아파트로 들어서며 제잘거렸다. 우리 집 수리 중이라 도저히 있을 곳이 없네. 일주일은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5달이 되었다. 36제곱미터 약 11평짜리 원룸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변했다. 시어머니는 소파를 차지했고 신혼부부는 붙박이장 뒤에서 에어 매트리스를 깔고 지냈다. 아침부터 밤까지 텔레비전에서는 무당이 애군을 쫓아내고 버림받은 아내들이 재산을 나누는 막장 토크쇼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지혜야, 너 김치찌개는 끓일 줄 아니? 어느 날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뒤지며 물었다. 네, 어머님, 할 줄 알아요. 어이구, 웃기지 마라. 너희 시골 촌구석에서 뭘 알겠니? 그녀는 냉장고 문을 쾅 닫고 며느리를 향해 돌아섰다. 내가 인천 사람들은 어떻게 요리하는지 보여줄게. 진짜 제대로. 시어머니는 지혜를 부엌에서 쫓아냈다. 냄비를 덜그럭거리고 마치 무언가의 복수라도 하듯 살기등등하게 김치를 썰었다. 그러다 거실에서 드라마 예고편 소리가 들리자 최은숙은 국자를 내던졌다. 잠깐만 보고 올게. 어떻게 끝나는지 봐야 해서. 1시간이 지났다.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물이 다 졸아붙었다. 김치찌개는 새까맣게 타버렸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너희 집은 무슨 기계가 이 모양이니? 지혜가 창문을 열고 수건을 흔들어 연기를 빼는 동안 시어머니는 투덜거렸다. 인천 사람들은 멀쩡한 가스레인지 쓰는데 이건 무슨 싸구려 중국산이야. 아래층에서 이웃이 전화했다.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요리 초반에 물을 너무 많이 부어 가스레인지 틈새로 흘러넘친 것이었다. 민준이 소란에 나왔다. 그는 어머니와 새까맣게 탄 냄비, 그리고 걸레를 든 지혜를 번갈아 보았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거의 다정했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생각해서 잘해주려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누굴 위해 애쓰는데.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 최은숙은 흐느끼며 손바닥으로 가슴을 눌렀다. 그런데 전부 내 탓만 하는구나. 지혜는 말없이 바닥을 닦고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덩어리를 긁어내고 이웃에게 사과했다. 그렇게 버릇이 되었다. 시어머니가 사고를 치면 민주는 어머니를 위로했고 지혜는 뒷수습을 했다. 오늘 아침 지혜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할아버지가 점심때쯤 오시기로 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손녀가 어떻게 사는지 보러 오시는 것이었다. 그녀는 냉동실에서 닭고기를 꺼내고 저녁부터 불려둔 곰탕용 사골과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채소를 준비했다.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갈비찜은 이미 오븐에서 익어가며 집 안가득 고소한 양념과 구운 마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 무쇠 냄비에서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대로 마늘과 함께 푹 익힌 수육을 곁들인 진한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쓰시던 삼배 식탁보를 식탁에 깔았다. 가장자리에 볼이 이삭이 수놓아진 오직 설날이나 추석, 제사 같은 큰 명절에만 꺼내던 것이었다. 지혜는 그 식탁보를 할머니에 대한 기억처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주던 그 집에 대한 추억처럼 소중히 간직했다. 할부로 산 새 식기들이 하얀 삼배 위에서 반짝였다. 할아버지 친구분들이 결혼 선물로 주신 크리스탈 잔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다. 이게 무슨 잔치라도 벌인 게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최은숙은 해진 목욕 가운을 입고 머리에 헤어롤을 만 채 방에서 나와 부엌 한가운데 서서 준비 과정을 훑어보았다. 할아버지가 오시기로 해서요. 지혜가 포크를 바로 놓으며 설명했다. 점심 준비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라 시어머니는 그녀를 흉내내며 비꼬더니 식탁을 뜯어보며 침묵했다. 그리고 이 헝겊조가리는 뭐람. 먼지떨이 같은 걸 깔아놨네. 제대로 된 집에서는 비닐 식탁보를 쓴단다. 실용적이고 예쁘기도 하고. 할머니 식탁보예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라. 최은숙은 코웃음을 쳤다. 무슨 대단한 유물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 시골뜨기 누더기지. 그리고 촌 영감 하나 때문에 웬 호들갑이야?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냉장고를 여러 선반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아보카도라니, 세상에. 멀쩡한 사람들은 오이를 먹는데 이런 해괴한 외국 물건이나 사다니 시어엠머는 용기를 꺼내 냄새를 맡았다. 곰팡이 핀 치즈. 에이, 더러워. 대출 이자만 한 달에 150만 원씩 내는 판에. 어머님, 식료품은 제 월급으로 사는 거예요. 지혜가 설명하려 했다. 내 월급이라고? 그럼 대출금은 누구 돈으로 내는데? 내 아들은 등골이 휘는데 너는 돈을 펑펑 쓰는구나. 차라리 그 아보카도 살 돈으로 남편 셔츠나 하나 제대로 사주지 그래? 붙박이장 뒤에서 부스스한 머리의 민준이 나타났다. 엄마, 아침부터 왜 그래요? 지혜가 애써서 준비하잖아요. 지 식구들 위해서 애쓰는 거겠지. 시어머니가 발끈했다. 그럼 내 생각은 누가 해주는데? 나는 여기서 무슨 세입자 취급이나 받고.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다툼은 소용없었다. 그녀는 가스렌지로 돌아가 김치찌개를 저으며 시어머니가 전화로 동생 은희에게 은혜도 모르는 며느리, 도시에 살 줄 모르는 시골뜨기라며 불평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 애썼다. 축제 같은 기분은 사라지고 씁쓸함과 피로만 남았다. 지혜는 기계적으로 식기를 바로잡으며 자신이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이 잘못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흠잡을 것을 찾아낼 것이고 민주는 침묵할 것이며 그녀는 또다시 죄인이 될 것이다.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시어머니는 차를 후루룩 소리 내며 마시고는 새로운 노래를 시작했다. 민준아, 내 아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인천에서 공사 감독이 전화했어? 오늘까지 800만 원을 더 안 보내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네. 내가 그런 큰돈이 어디 있니? 그녀는 목욕 가운 주머니에서 레이스 손수건을 꺼내 마른 눈가를 훔쳤다. 민주는 즉시 벌떡 일어났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대출 받을게요. 퇴근하고 은행에 들를게요. 오, 내 아들. 하지만 어떡하니? 최은숙은 더 큰 소리로 흐느꼈다. 지혜가 반대할 텐데. 걔는 내가 여기서 짐이라고 생각하잖아. 지혜는 가스레인지 옆에 서서 속이 죄어오는 것을 느꼈다. 일주일 전 그녀는 시어머니가 바로 그 동생 은희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그 집 비싸게 새놓을 거야 의 집을 새놓을 거면서 무슨 술이란 말인가? 하지만 반박하는 것은 시어머니의 말을 확인시켜주는 셔이 될 뿐이었다. 지혜는 반대 안 해. 그렇지. 지혜야. 민준이 아내를 압박하듯 쳐다보았다. 알아서 하세요. 그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최은숙은 승리의 한숨을 내쉬고는 아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요즘 건설업자들이 얼마나 돈만 밝히는지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다. 1시간 뒤 민주는 샤워하러 갔다. 지혜가 자기 휴대폰을 집었지만 배터리가 나갔다. 남편의 휴대폰이 잠금 해제된 채로 식탁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충전기를 찾으려 손을 뻗다가 열려있는 채팅창을 보았다. 상단에는 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손가락이 저절로 위로 스크롤했다. 걔를 꽉 쥐고 있어? 길을 펴게 두지 마. 어차피 그 아파트는 우리 것이 될 거야. 조금만 참아. 울다가 지쳐서 포기하겠지? 그 시골뜨기 양 같은 게 어디 가겠어. 그리고 민준의 답장들. 네, 엄마.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시어머니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 내 똑똑한 아들. 곧 걔를 쫓아내고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보자. 손이 떨렸지만 지혜는 욕실에 물소리가 멎는 것을 듣기 전에 스크린샷 5장을 찍는데 성공했다. 그녀는 채팅창을 닫고 휴대폰을 제자리에 둔 뒤 부엌으로 갔다. 마음속이 텅 비어버렸다. 아프지는 않았다. 아니, 그저 텅 빈 느낌이었다. 마치 무언가를 꺼내 가버린 것처럼. 점심 식사 후 지혜가 식탁에 냅킨을 정리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비극적인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내 귀걸이가 없어졌어. 돌아가신 아버님이 선물해 주신 에메랄드 박힌 금귀걸인데 그녀는 아파트 안을 허둥지둥 돌아다니며 빵 상자, 소파 및 세탁기 통 같은 말도 안 되는 곳을 뒤졌다. 소란에 민준이 나왔다. 엄마, 어디다 두셨어요? 늘 그랬듯이 화장대 위에 뒀지. 최은숙은 돌아서서 지혜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 셋 말고는 여기 아무도 없었잖아. 저는 어머님 귀걸이 안 가져갔어요. 지혜가 차분하게 말했다. 민준이 아내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럼 누가 가져갔는데? 도깨비라도 다녀갔나? 그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불신, 비난, 그리고 아내가 아닌 어머니를 믿을 준비가 된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변명하지 않고 말없이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는 할아버지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여보세요. 우리 손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나 정겨워서 지혜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박철민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물었다. 무슨 일이냐? 남편 집에 있어요. 지혜는 침묵했다. 그놈이 너한테 소리라도 질렀느냐? 침묵. 그 어미도 거기 있고? 다시 침묵. 알겠다. 지금 출발한다. 6시까지 도착할 게다. 내 말 듣고 있니? 아무것도 하지 마라. 누구와도 다투지 말고 기다려. 네, 지혜가 속삭였다. 그리고 손녀야, 울지 마라. 내가 가서 해결하마.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에는 낯선 얼굴이 비쳤다. 창백하고 눈빛이 꺼진 얼굴이었다. 욕실에서 나와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쳐 부엌 의자에 앉았다. 민준이 그녀 앞에 서서 빛을 가렸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는 우시는데 넌 그냥 가버려? 사과드려. 무엇을요? 어른 마음 상하게 한 거, 무례하게 군 거? 저는 귀걸이 안 가져갔어요. 누가 널 믿겠어. 민주는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고 설탕 그릇이 펄쩍 뛰었다. 그리고 내가 차린 이 잔치는 다 뭐야? 내 할아버지가 와서 너한테 내 험담이나 하려고 오시는 거잖아. 할아버지는 그냥 절 보러 오시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건 하나뿐이에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머님이 나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는 현명한 분이야. 평생을 나를 위해 바치셨지. 그런데 그는 말을 멈추고 주먹을 꽉 쥐었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 할아버지 있는 시골로 돌아가. 거기가 내 자리야? 소랑똥이나 치우면서. 지혜는 그를 거의 1년 전 결혼했고 평생을 함께하리라 꿈꿨던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았다. 알겠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 평온함이 민준을 비명이나 눈물보다 더 두렵게 했다. 그는 무언가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쳐 어머니에게로 갔다. 지혜는 일어섰다. 가스렌지로 다가가 새벽 5시부터 끓였던 바로 그 김치찌개가 담긴 무쇠 냄비를 들고 싱크대에 쏟아부었다. 고기와 채소가 든 걸쭉하고 붉은 국물이 천천히 뱃속으로 사라졌다. 그 다음 오븐에서 황금빛으로 부풀어 올라 집냄새를 풍기던 갈비찜을 꺼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할머니의 식탁볼을 벗겨 조심스럽게 접어 찬장에 넣었다. 꼴값을 떠는구나. 신경이 아주 곤두섰나 보지. 시어머니가 문가에 서서 비웃었다. 그래, 잘했다. 여기서 지저분하게 굴 것 없어.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식기를 치우고 크리스탈 잔을 숨겼다. 축제 분위기였던 부엌은 평범한 일상의 공간으로 돌아갔다. 민준이 지나갔다. 할아버지 앞에서 소란 피우기만 해봐. 누가 이 집 주인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5시 반이 되자 창밖으로 11월의 땅거미가 짙어졌다. 지혜는 부엌에 앉아 텅 빈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시어머니와 아들은 방에서 속삭이고 있었다. 지혜의 귀에 대화 조각이 들려왔다. 오자마자 바로 보여줘. 제자리를 알게. 촌것들은 구걸이나 할 줄. 정확히 5시 30분 초인종이 울렸다. 짧고 확신에 찬 소리였다. 민준이 문을 열러갔다. 어머니는 그의 넓은 등 뒤에 바싹부터 종종 걸음으로 따라갔다. 내가 말한 거 기억하지? 그녀가 그의 뒤통수에 대고 속삭였다. 문 앞에는 박철민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탄광에서 일할 때부터 쓰던 낡은 가죽 재킷과 모자를 쓴 크고 육중한 모습이었다. 한 손에는 선물이 든 비닐봉지를, 다른 한 손에는 이상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커다란 삼배 자루를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불안하게 입술을 핥고 있는 사위를 보았다. 그 다음 그의 등 뒤에 선 여자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는 공격을 준비하며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가. 민준이 준비해둔 말을 내뱉었지만 마지막 단어에서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촌것들은 구걸이나 할 줄 안다더군. 순간 정적이 흘렀다. 민준의 등 뒤에서 최은숙의 의기양양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계획은 성공했다. 사위가 촌 영감의 길을 꺾어 놓았다. 지혜는 부엌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다.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문가에 나타났다. 그는 마치 그녀를 보지 못한 듯 지나치며 귀에 대고 그녀 외에는 아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진정해라, 손녀야. 이제부터 쇼가 시작될 거니. 그리고 윙크를 했다. 박철민 할아버지는 소리를 지르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모욕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평온하게 재킷을 풀고 돌처럼 굳어버린 민준을 무생물처럼 비껴가 옷걸이에 걸었다. 아주 당당하게. 그러고 나서 돌아섰다. 내가 이 아파트 사주려고 부셔님께 물려받은 땅 전부를 팔았다. 그런데 왜 여기에 웬 진드기 한 마리가 꼬인 거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단어가 무겁게 떨어졌다. 최은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인자한 노부인의 가면이 벗겨지고 악의와 당혹감이 드러났다. 민주는 마치 맞은 것처럼 움찔했다. 자신이 주인이었던 세상, 장인이 구걸하는 자였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할아버지는 복도를 따라 2걸음, 자신감 있고 침착하게 걸었다. 두꺼비 집은 현관문 오른쪽 플라스틱 덮개 뒤에 있었다. 아파트를 살 때 그가 직접 확인했던 곳이었다. 박철민 할아버지는 덮개를 열고 메인 차단기를 찾아 날카로운 이 철컥 소리와 함께 아래로 내렸다. 아파트가 어둠에 잠겼다. 복도에 불이 꺼지고 텔레비전이 조용해지고 냉장고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멈췄다. 오직 야은 커튼을 겨우 뚫고 들어오는 가로등의 희미한 빛만 남았다. 지혜는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이미 3일 전에 전기 공급 계약 해지를 신청했다. 내일이면 모든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전기가 끊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차단기를 내리는 것이 더 극적으로 보였다. 연극이라면 제대로 해야 했다. 정적을 깬 것은 비명이었다. 높고 날카로운 소리. 최은숙은 마치 누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비명을 질렀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 벽을 더듬으며 소리쳤다. 이건 우리 집이라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무게감 있게 울렸다. 전기 계약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 아파트 증여 계약이 내 손녀 이름으로 된 것처럼 너희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마. 내일 저녁 6시까지 내 놈들 흔적도 없이 사라져라. 내가 와서 자물쇠를 바꿀 것이다. 나가지 않으면 전기는 계속 끊겨 있을 거고 너희를 여기서 쓸어낼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될 게다. 당신은 그럴 권리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남편으로서의 권리가? 할아버지는 코웃음을 쳤다. 그런데 너 여기 전입신고는 되어 있느냐? 없지. 저런, 참 안 됐구나.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문 앞에서 나에게 무례하게 굴 때 권리에 대해 생각했더냐? 내 손녀를 괴롭힐 때도 잊었겠지? 민주는 지지를 구하려는 듯 어머니가 서 있는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그녀의 실루엣만 보이고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할아버지는 부엌 쪽으로 고개를 까딱했다. 짐 챙겨라, 손녀야. 나랑 같이 가자. 지혜가 붙박이장 뒤 공간으로 움직이자. 그때 모두가 할아버지가 문 앞에 남겨둔 삼배 자루를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자루가 꿈틀거리더니 그 안에서 불만스러운 꽥꽥 소리가 들리고 거위 한 마리가 자유를 향해 뛰쳐나왔다. 그것은 마트에서 파는 육개가 아니라 거대한 가슴과 고약한 성질을 가진 진짜 시골 거위였다. 거위는 목을 길게 빼고 쉭 소리를 내더니 전투의 함성과 함께 가장 먼저 눈에 띈 목표물을 향해 돌진했다. 벽을 따라 움직이던 최은숙이 첫 번째 공격을 받았다. 거위는 그녀의 등 아래쪽을 쪼고 다리를 쪼고 양처럼 복도를 따라 그녀를 몰아붙였다. 시어머니는 이제 어둠 때문이 아니라 쪼고 날개로 치고 명백한 즐거움과 함께 꽥꽥거리는 분노한 새에 대한 공포로 비명을 질렀다. 최은숙은 욕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거위는 밖에 남아 보초처럼 앞뒤로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너희에게 선물로 가져온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며 설명했다. 점심에 맞춰 먹으려 했는데 이렇게 됐구나. 괜찮다. 시골 가서 요리하면 되지? 짐승이란 놈은 나쁜 사람을 멀리서도 알아보는 법이거든.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짐을 싸던 지혜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 미소가 지어지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가 거위의 감시 아래 욕실에 갇혀 있는 동안 그녀는 침착하게 가방에 서류, 노트북, 그리고 몇 가지 옷가지를 챙겼다. 민준이 그녀를 막으려 팔을 잡았다. 지혜야,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해. 할아버지가 너무 흥분하셨고 엄마도. 그녀는 팔을 뿌리치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모든 건 현관에서 끝났어요. 당신이 내 할아버지를 쫓아내려 했을 때, 내가 귀걸이를 훔쳤다고 했을 때.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몰아갔고 너도 그랬잖아. 당신은 나를 보호해야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선택했죠. 이제 당신의 선택과 함께 살아요. 어둠 속 문 앞에서 최은숙이 그들의 길을 막았다.
할아버지가 빵 조각으로 거위의 주의를 끄는 동안 그녀는 욕실에서 빠져나왔다. 은혜도 모르는 년 그녀가 지혜에게 씩씩거렸다. 우린 소송할 거야. 아파트를 되찾을 거라고. 지혜는 멈춰서서 시어머니에게로 돌아섰다. 하세요. 다만 어둠 속에서 소송하고 찬물로 씻으셔야 할 거예요. 보일러도 전기로 돌아가거든요. 문은 조용한 찰칵 소리와 함께 닫혔다. 그날 밤 지혜는 할아버지 댁, 어린 시절 쓰던 그녀의 방에서 보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할머니가 직접 누벼 만드신 조각보, 이불이 덮인 좁은 침대, 창가에 놓인 책상, 교과서가 꽂힌 책장. 그녀는 잠자리에 들 때도 한밤중 낯선 고요함에 잠을 깼을 때도 울지 않았다. 도시의 소음은 시골의 밤소리로 바뀌었다. 어디선가 개들이 짖었다. 창밖에서는 앙상한 사과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침에 할아버지는 그녀 앞에 차 한 잔과 피로시키, 러시아식 만두빵, 가 담긴 접시를 놓아주었다. 모양은 삐뚤빼뚤하고 군데군데 탔지만 그 냄새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내가 직접 구웠다. 할아버지가 맞은편에 앉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 할머니가 가르쳐줬지? 남자는 김치찌개도 끓일 줄 알고 빵도 구울 줄 알아야 한다고 했어.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지혜는 한입 빼어 물었다. 그녀가 어릴 때 좋아했던 감자와 양파소였다. 할아버지, 이렇게 될 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박철민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차를 따르고 설탕을 저었다. 돈을 줄 때 읍내 변호사에게 갔었다. 똑똑한 양반이더군. 손녀 이름으로 증여 계약을 하세요. 이혼 시 그게 더 안전합니다. 라고 하더군. 나는 그 말을 따랐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 전기 계약도 내 이름으로 해뒀지. 나는 그 독사 같은 여자를 처음부터 꿰뚫어 봤어. 널 어떻게 쳐다보는지, 아들을 부추겨 널 어떻게 대하는지. 다만 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렸을 뿐이다.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넌 믿지 않았을 게다. 사랑은 눈을 멀게 하니까. 최은숙 같은 것들은 좀벌레와 같아. 바로 잡아내지 않으면 온 집안을 갉아먹지. 하루 뒤, 정확히 저녁 6시, 그들은 아파트에 도착했다. 할아버지와 지혜,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온 대관공 2명.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서둘러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에는 상자, 보따리, 여행 가방이 쌓여 있었다. 붉고 땀에 젖은 민준이 벽장 위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흔들리는 의자 위에 서서 손을 뻗었고 바로 그 순간 의자가 발미돼서 미끄러졌다. 민준은 좁은 공간에 팔이 낀 채 매달렸다. 다리가 허공에서 흔들렸다. 엄마, 도와주세요. 최은숙은 아래에서 허둥지둥하며 아들에게 닿으려고 뛰어보았지만 그녀의 키로는 어림도 없었다. 세상에, 민준아, 내 아들, 어제 쫓아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의자를 받쳐주었다. 민준은 삶은 개처럼 붉어진 얼굴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지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 1시간 뒤, 아파트는 텅 비었다. 최은숙은 지혜 옆을 지나가며 마치 공기가 타들어갈 듯한 시선을 던졌다. 민준은 문 앞에서 멈췄다. 나 이혼 소송할 거야. 해요. 지혜는 어깨를 으쓱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지혜는 청소를 시작했다. 찬장에서 익힌 물건들을 꺼내고 욕실 바닥에 때를 긁어냈다. 옷걸이에 버려진 기름때 묻은 목욕 가운 주머니에서 손가락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고는 멈칫했다. 손바닥 위에는 아주 작은 에메랄드가 박힌 금거걸이, 바로 그 귀걸이가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박철민 할아버지는 귀걸이를 받았다. 거대한 손가락으로 돌려보며 빛에 비춰보았다. 함정이었군. 그 독사가 아주 영리하게 움직였어. 제 주머니에 직접 넣어놓고 소란을 피운 거지? 지혜는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오직 피로감과 이상한 안도감뿐이었다. 그녀가 옳았다. 그녀는 남의 것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귀걸이는 잡동사니 상자로 들어갔다. 기회가 되면 돌려주거나 아니면 버릴 생각이었다. 지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반년이 지났다. 5월은 거의 여름처럼 따뜻했다. 마당에는 밤나무 꽃이 피었다. 하얀 촛불 같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아스팔트 위로 꽃잎을 떨궜다. 이혼은 빨리 끝났다. 민주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보냈다. 특정 증여 계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파트는 지혜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받았다. 그녀는 전 남편에게 주택담보대출 납입금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했는데 그 액수는 집값에 비하면 거의 우스운 수준이었다. 공동 지인들을 통해 소식이 들려왔다. 인천의 최은숙에게 막내 동생 은희가 찾아왔다고 했다. 언니, 나 유산 서류 정리될 때까지 한 일주일만 있을게. 벌써 3개월이 지났다. 은희는 언니와는 다른 부류였다. 젊었을 때 격투기를 해서 국가대표 후보까지 올랐지만 인생이 꼬여 교도소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그녀의 남편, 고인이 된 상철은 술을 좋아하고 손찌검을 하는 버릇이 있었다. 어느 날 은희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는 8년형을 선고받았고 5년 만에 가석방되었다. 그리고 이제 출소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친언니니까 받아주겠지? 최은숙은 받아주었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은희는 유일한 방을 차지하고 민준을 복도의 간이 침대로 쫓아냈다. 언니의 음식 솜씨를 비판했다. 언니, 소금 넣는 법 잊어버렸어? 이건 김치찌개가 아니라 그냥 이 쓰레기국. 자나 가구를 제멋대로 옮기고 편두통을 핑계로 조용히 하라고 요구했다. 최은숙이 소심하게 반박하려 하자 은희는 교도소에서 가장 거친 수감자들도 조용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은숙 언니,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나한테 대들겠다는 거야. 지금 최은숙은 입을 다물었다. 밤이면 어머니와 아들은 부엌에서 속삭였다. 아들아, 쟤한테 대들지 마. 그냥 맞춰줘. 알았어요. 쟤 좀 신경질적이잖아요. 상철이 형 일 있고 나서부터. 엄마도 알아.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참자. 그래도 가족인데 어디 내보내겠니? 은희는 최은숙이 지혜에게 썼던 것과 똑같은 수법을 썼다. 다만 은희의 뒤에는 교도소와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냈던 주먹이 있었다. 그녀와 다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혜는 지인에게서 온 메시지를 다 읽고 웃음을 터뜨렸다. 반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진심으로 웃었다. 저녁에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외출용 셔츠를 입고 손에 모자를 든 채 모종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건 내 발코니에 심으라고 그는 인사 대신 말했다. 토마토, 큼직한 품종으로, 그리고 파프리카다. 마트에서 파는 고무 같은 것 말고 내가 직접 키운 걸로 먹어야지. 지혜가 그를 껴안았다. 할아버지에게서는 담배와 흙, 그리고 집 냄새가 났다. 들어오세요, 할아버지. 김치찌개 끓여놨어요. 그녀는 식탁을 차렸다. 찬장에서 할머니의 식탁보, 보리 이삭이 수놓아진 바로 그것을 꺼냈다. 이제는 괜찮았다. 이제 이곳은 다시 그녀의 집이었고 낯선 눈을 피해 가족의 물건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할아버지 앞에 김치찌개 그릇을 놓았다. 할아버지가 맛을 보았다. 생각에 잠겨 씹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구나. 내 할머니도 이렇게 끓였지. 그는 얇게 썬 수육이 놓인 접시로 손을 뻗어 지혜 쪽으로 밀어주었다. 자, 먹어라. 할아버지, 무슨 수육이에요? 저 다이어트 중이란 말이에요. 박철민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다이어트 중이라고. 눈으로는 계속 곁눈질하면서 내가 모를 줄 알고? 지혜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그럼 딱 한 조각만요. 그녀는 한 조각을 집어 빵 위에 올려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감았다. 맛있네요. 그녀가 인정했다. 그럴 줄 알았다. 할아버지가 킁 하고 웃었다. 더 먹어. 다이어트는 나중에 해도 된다. 지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접시에는 10조각 중 2조각만 남아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보며 수염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딱 한 조각만이라더니 할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렸고 지혜도 따라 웃었다. 눈가가 시큰거렸지만 이것은 다른 느낌이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박철민 할아버지는 거친 손바닥으로 어색하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바보야, 왜 그래? 이제 다 괜찮잖니.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괜찮았다. 그녀는 집에 있었다.